자유한국당이 대구에서 이제 그러니까 장외 집회를 이어가고 있는 거죠. 국회도 들어왔지만 대구에서 개최한 전술핵 배치 대구 경북 국민보고대회 여기서 지금 나온 그 막말들이 난무를 해가지고 웬만한 보수 신문들도 뭐 입에 담기 좀 그럴 정도다. 현장에 가본 사람들은 이게 우리나라 정치 수준인가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이더라고요. 특히 이제 김문수 씨,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의 기쁨 줘 물러가라 이런 말도 했고요. 그 이재만 최고위원 전에 그 대구 동구청장 했던 바로 그 사람이죠. 친박 중에 유명한 사람. 이 사람 때문에 유승민이 쫓겨나는 뭐 이런 그런 사람인데 문 대통령이 적폐의 대상이다. 탄핵감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이야기도 나왔고요. 제가 이제 그래서 이걸 법적으로 어떻게 봐야 될까 검토를 해보니까 이제 명예훼손인데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명예훼손죄잖아요. 근데 이건 친고죄라서 당사자가 고소를 해야지만 이제 법적으로 다뤄볼 수 있는데 어쨌든 그 이전에 반의사 불벌죄로 당이 고발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갖고 이제 내일 회의 때 이제 의논을 할 텐데요. 이제 그 자유한국당에서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했기 때문에 탄핵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편안하게 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행위를 두둔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탄핵이라는 게 도대체 언제부턴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그때 탄핵을 시도하다가 불발된 거고,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정당에서 한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먼저 도저히 이 최순실 게이트를 보면서 적폐청산을 해야 된다고 본 거고, 그리고 탄핵까지 가기 전에 여러 가지 절차를 밟으면서 기회를 뭐 명예로운 퇴진까지 얘기하면서 이제 뭐 우리가 공격받기도 했고 그랬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헌법재판소로부터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했던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임명했던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으로부터 탄핵을 받은 케이스잖아요. 근데 지금 김문수 전 도지사가 뭐 이런 막말 그다음에 이재만 막말을 보고 이게 물론 이제 뭐 자기네들의 지지자들을 끌어 모으는 그런 하나의 수단일 수는 있지만 진짜 중구난방 자충우돌 이게 정당으로서 이게 과연 기능을 하는 건가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일이었고 더더구나 그 미국에서 돌아왔잖아요. 그 이철호 위원장 이하 6명이 다녀왔는데 미국 조야에 갔더니 뭐 전술핵은 안 된다라고 하더라. 그러나 우리는 앞으로 전술핵을 위해서 계속 노력을 기울이겠다 이런 앞뒤 안 맞는 일을 하고 온 날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홍준표 대표는 자신의 그 물러나라는 것을 감추기 위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거고 김문수 전 도지사는 뭐 대구시장 도전하는 건가요? 관심을 받고 싶어서 그러니까 대구시장을 도전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어쨌든 법적으로 책임을 좀 물어야 되는데 아이고 참. 근데 김문수 전 지사를 이렇게 보면 이번 발언 이전에도 이런 느낌의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하는데 저는 사실은 글쎄 이게 정치적으로 얼마나 의미가 있고 우리가 정말 논평할 거리가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일정한 선상에서 정치적 의미를 갖고 논할 가치가 있다기보다는 그냥 수준이 안 되는 저질일이잖아요. 그냥 한마디로. 그러니까 최근에 우리가 국회에서 이렇게 보면서 이낙연 총리가 대정부 질문에 대해서 뭐 극강의 수비수가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가령 그 답변하는 방식, 태도 또는 말의 내용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정하게 자연스러운 국민적 관심이 있고 또 상당하게 그것이 이렇게 회자되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전반적으로 국민이 원하는 정치의 수준을 반영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겨울에 촛불에 정말 연인원 1,700만 명의 국민들이 이렇게 나섰지만 돌이켜보면 그 촛불 광장에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울려 퍼졌던 일종의 대중적인 언어의 내용이 과거에 비해서 훨씬 풍자, 유머, 해학 이런 것들이 많았잖아요. 그 굉장히 달라진 거거든요. 이전에 비해서 물론 어떤 투쟁이나 비판의 기조가 있지만 그것을 표현하는 방식들이 굉장히 달라졌다고. 그러니까 국민 전체의 언어 수준과 언어 품격이 달라져 있는 거예요. 근데 대놓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이것은 떨어져도 너무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저런 식으로 해서는 야당하기 어려운데 그야말로 변방화의 길을 계속 걷는 건데 그러니까 계속 변방으로 가는 거지. 참 저 집단이 참 그렇다 하는 집단에 대한 좀 짠함과 함께 김문수 지사에 대해서는
그 원래 과거 운동을 하다가 또 민중당을 하다가 또 갑자기 여당에 들어갔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속에서 우리가 하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어떤 입장을 갑자기 너무 급하게 바꾸는 이렇게 분들이 취하게 된 어떤 극단성 이런 것을 얘기하는데 이게 볼 때마다 참 좀 심하게 간다. 근데 저는 이 문제가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사람들의 발언, 극단적 발언에 대해서 수준이 이하고 그래서 논평할 가치가 없다라고 이제 치부를 하는데 저는 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는 법적인 것도 있고 이것을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게 뭐냐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국민들의 5에서 7%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계속 이것을 확대 재생산을 하거든요. 그래서 가랑비에 옷 젖는다. 그래서 맞아요. 저는 자유한국당이 탄핵하려고 하는 문재인 대통령을 탄핵하려고 하는 게 되겠냐? 안 되죠, 물론. 근데 이분들은 끊임없이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됐듯이 문재인 대통령도 탄핵될 수 있다라는 그런 그 황당무계한 논리를 끊임없이 제기하면서 자신의 그 세력을 결집시키는 그런 효과를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단호하게 끊어줄 건 끊어주고 단호함이 비판해야죠. 필요하다는 근데 분명한 것은 네. 끊어줄 건 끊어줘야죠. 근데 저런 식으로는 결코 어느 한계 이상 못 갑니다. 하는 못 순간 가죠. 상당히 비판적으로 때로는 합리적인 비판에 어떤 거리가 있고 그렇게 생각하던 상당수의 국민들조차도 갑자기 한 번씩 확 깨는 거죠. 저런 얘기 들으면. 그러니까 저런 방식의 야당이 현재 제1야당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거예요. 마지막 발악인데 이 마지막 발악이 무시해서의 발악이 정리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사회에서 더는 이런 흐름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좀 하면서 그렇죠. 예, 좀 그렇죠. 돼야 그리고 되는 지금 문제인 것 말씀하신 같아요. 것처럼 이 흐름은 아마도 이제 북핵 문제가 어차피 북이 이제 하여간 계속 고하겠다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지방선거 때까지 더 하겠죠. 이런 막말 시리즈가. 이명박이나 박근혜 당선됐을 때 야당 지지자들 중에 꽤 많은 숫자들은 그런 기대를 가졌어요. 특히 박근혜 같은 경우에 부정선거로 당선됐다고 확신했잖아요. 뭐 국정원 댓글 사건 때문에. 우리들도 사실은 5년 내내 박근혜 탄핵이라는 목표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 희망 때문에 사실은 5년 이렇게 막 달려오고 막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정치적인 구호로 이렇게 이야기하나 보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항상 그 마음속에 우리도 문재인 불복이죠, 네, 불복. 탄핵시킬 수 있어. 이 상태로 가는 건데. 그러니까 대선 불복이고요. 앞서 얘기하니까 박근혜 정부의 탄생이 국정원 댓글 공작에 의한 부정한 방식으로 됐다라는 건 전 동의. 근데 그때 당시에는 개표 부정 때문에 논란이 됐던 거잖아요. 그래서 둘 다 포함된 거죠. 예, 근데 어쨌든 저는 부정한 방식으로 선거를 치렀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을 인정할 수 없다라는 건 맞는데 그렇다고 그때 당시에는 우리는 제도권 안에 있는 사람이 그렇다고 이것을 그렇죠. 임기를 맞아요. 단축시키자라고 할 수는 없었는데 그것 때문에 되게 혼났어요, 사실 저.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정치인들을 막 욕을 많이 했었죠. 욕 많이 먹었습니다. 그때. 네, 그 강사 이야기, 앞에서 계속 대모하는 분들 계셨어요. 아이고 저는 그리고 현장에 나가면 그때 세월호 유가족 유민 아빠가 단식할 때도요. 그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단식했잖아요. 그래서 현장에 나가면 저 붙잡고 왜 귀하 당은 박근혜 퇴진 또는 박근혜 탄핵에 동참하지 않느냐. 왜 문재인 당대표는 이렇게 그러냐. 이제 이런 얘기 듣고 이제 거기서 또박또박 대답하다가 막 그랬었습니다. 사진 합성하는 거 있잖아요. 그 문성근 뭐 대표나 김여진님, 네. 그거 보셨어요? 봤어요. 진짜 그 수준일 거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우리나라 국정원이? 저는 왜냐면 SBS나 MBC의 일부 기자가 방송사고를 빙자해서 노무현 대통령의 일베. 얼굴을 일베에 있던 거를 썼잖아요. 그거 보고 그러고 저는 제가 이제 국정원을 다뤘던 사람으로서 사람까지 죽지 않았습니까? 옛날에 합심조에서 조사받다가 네, 맞습니다. 북에서 왔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시신으로 발견돼서 무명 묘소했고 그게 네. 이제 자백에 나왔던 건데 그거 들여다보고 일베 그다음에 또 국정원의 외부에서 운영하는 기관지가 또 있어요. 그 이제 절대시계 나눠주던 데인데 거기서 모집해서 절대시계 나눠주고 근데 그들이 했던 당시에 조롱 섞인 글과 말 이걸 보면서 충분히 가능하다. 저는 이거보다 더한 것도 있다고 보는데 그때 제가 사실은 국회의원 하면서 영화도 조작하고 드라마도 조작한다 국정원이 심리전을 그렇게 한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다 저보고
지나치게 의혹을 제기한다 그래가지고 꽤 그것도 일종의 음모론일 수 있어. 음모론을 너무 과도하게 제기한다고 제가 사실은 저를 조롱했어요. 우리 주변에서. 근데 요즘에는 제가 이제 한마디 하면 이렇게 쭉 제가 얘기한 게 맞죠 그랬더니 저의 스승인 한 정치인께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세요. 이제는 저한테 얘기 못 하세요. 앞에 계신 분도 아마 그럴걸요. 제가 하도 이 모든 것은 국정원이다라고 그렇지. 얘기하니까. 네. 그러니까 참 그게 우리도 야 저놈들 정말 나쁜 놈들이다 이렇게 하면서도 그래도 저렇게까지 나쁜 짓을 하겠느냐 사실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가 아직도 순진해요, 대목이 진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보면 지내놓고 보면 과거에 일제나 또는 독일이나 이렇게 했을 때 전두환 때 3S 권력이 했었잖아요. 그렇지 그렇죠. 권력이라는 게 네, 딱 네. 어떤 권력 자체의 자정 질서나 윤리가 무너지는 순간 어떤 지침이 내려가면 그 밑에서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 생각해 보면 사실은 그럼요. 그게 폭력, 뭐 섹스 이런 것들 갖고 하는 게 스포츠. 상식적인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이게 밑에선 알아서 할 수 있을 때 이렇게 가는 게 당연한데, 야 그러니까 저게 국가기관의 윤리라는 것이 무너졌을 때 어디까지 가는가 하는 것을 보는데 참 민망하더만. 아니, 정말. 그래서 저는, 그거는 그때 당시 우리는 못 본 거죠. 못 본 거지만, 문재인 후보나 아니면 한명숙 총리나 노무현 대통령 뒤를 이을 정치인들에 대해서 당시 얼마나 많은 공격을 했습니까? 글과 말로. 그리고 이제 심지어 감옥까지 가게 만든 건데, 이제 그런 것을 조직적으로 이렇게 대응하는 걸 보면, 섬뜩섬뜩한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그게 뭐 100분의 1로 줄었다 하더라도 여전히 온전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우리 정부를 인정 안 하기 때문에 그렇고 그다음에 돈과 부분적 권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국정원 전직인 양지의 그 전현직 팀장이 지금 조사받고 있지만 그걸 그 영장을 기각시키는 판사가 있고요. 검찰 내부에 이런 조사가 진행될 때 발빠르게 다른 사건으로 대처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국정원이든 자총이든 뭐 이런 분들은 우리를 처단해야 된다는 인식이 아주 강한 사람들이죠. 빨갱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본적으로. 저는 제가 세월호 사건 때 거의 1년 넘게 저의 얼굴을 험악하게 만들어가지고 동아일보사 앞에서 시위를 했던 사람들이죠. 그다음에 세월호 유가족 앞에서 단식하는 분들 앞에서 이제 통닭 먹고 피자 먹고 했던 게 사실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만평을 그린다고 생각해 보면 퍼포먼스 하는 분들의 그런 아주 사악함이 그림으로 그리는 거 뭔들 못하겠습니까? 예. 저는 뭐 이거는 빙산의 일각이다. 지금 우리한테 섬뜩섬뜩하게 하는 이런 글과 말과 행위들이 내년 지방선거 때까지 더 지속적으로 강고하게 이루어질 거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인격살인인데 그냥 다 이런 정도의 인격살인이 아니라 실제로 없는 간첩을 만들어서 사람을 간첩으로 그러니까 유성 만들어냈잖아요. 그렇죠. 유성 사건. 근데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나요? 그 다큐멘터리 자백을 보고 나서 또 끝나고서 그때 그 시사회 할 때였어요. 딱 일어나서 이렇게 불 켜주고 옆에 보는데 옆에 잘생긴 남자가 하나 앉아 있어요. 국정원 직원이에요? 아니 유성 씨였어요. 그 잘생겼잖아요. 인물이 아주 좋고 훤해요. 그래서 내가 어디서 봤지 하고 보니까 거기에 이제 나왔던 거니까 그 얼굴 보는 순간 너무 미안하더라고. 근데 그런 짓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증거를 조작을 해서.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상상을 못할 짓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그 일을 하기 위한 다양한 상상력을 발휘하다가 그야말로 할 수 있는 거였는데. 요 얘기는 뭐냐면은 유성 사건이 이제 한참 조사가 되고 그다음에 증거 조작이 되고 나서 이제 저희가 국정원을 갔었거든요. 그때 이 대공수사국장을 제가 면전에서 봤는데 이 사람이 이제 조작에 가담한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은 아마도 지금도 국정원에 있을 거예요. 제가 좀 더 추적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때 당시에 남재준 국정원장이 사과를 하고 그냥 마무리가 됐던 사건이거든요. 그 중국의 출입국 근데 이 사람이 어떤 말이냐면은 우리는 확신했다. 그러고 나서 내지는 애국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그렇죠. 있었겠지. 그러면서 느낌은 뭐냐면 제가 받은 느낌은 증거를 조작했으면 걸리지 말아야 되는데 맞아요. 이게 왜 걸려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런 일을 당하느냐라는 거고 그것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2번 다시 걸리면 용서치 않으리라고 얘기했던 2014년 4월 15일 국무회의 때 발언이 뭐냐면 완벽하게 일을 해야지 왜 이렇게 어설프게 일을 하느냐. 들키지 마라 이거네. 그거예요. 그래서 남재준 원장이 사과를 하면서
질의응답 안 받고 받던 날이 그게 2014년 4월 10월. 저는 그건 잊혀지지 않아요. 그리고 저녁에 세월호가 출항하고 4월 16일 날 에이, 침몰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뭐 최근에 이제 일베가 국정원에 자금을 지원받았냐 이거 조사한다 그러더라고요. 나올 겁니다. 네, 나오겠죠. 우리는 그냥 국정원이 직영하는 사이트라고 계속 의심해 왔던 사람들이라. 저는 국정원이라든지 이런 세력들 또는 뭐 지금 자유한국당 같은 아까 그 막말하는 세력들은 일종의 지하실의 곰팡이 같은 거예요. 여름이 있잖아요. 여름에는 그게 살아나요. 습기 때문에. 근데 한겨울에는 없어지는 줄 알아요. 건조하다 보니까 몰라. 계속 그걸 반복하는 것 같아요. 자, 알겠습니다.